안녕하세요. 오랜만에 5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구과학 수능 특강 5강 대기의 변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지질에 관한 내용 전부 끝나고요. 대기의 변화, 또 이제 대기에 대한 내용을 볼 텐데요. 자, 대기 파트가 작년 수능에선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6월 모의고사에선 어렵게 나왔던 데에 반해서 작년에는 사실 우주에 힘을 많이 실었었죠. 그래서 대기 변화 파트에서 사실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어려울 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기의 변화 어떤 식으로 학습해야 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기압과 저기압에서의 바람의 방향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북반구를 기준으로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요.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북반구 기준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기압은 하강기류가 발달하여 날씨가 맑고요. 저기압은 상승기류가 발달하며 구름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비가 오는 내용이 나오면 뭐든지 상승기류와 저기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이 있는데 정체성 고기압은 시베리아 고기압 같이 겨울철에 지속해서 위치하는 고기압을 말하고요. 북태평양 고기압도 마찬가지로 여름철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체성 고기압입니다. 이동성 고기압은 양쯔강 기단에서 발달해서 이동하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고기압이며 이 이동성 고기압은 정체성 고기압에 비해 세력이 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온대저기압이 나와 있는데요. 옆에 날개 문제 한 번만 같이 보고 밑에 보겠습니다.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고기압. 저기압 중심에는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구름이 형성되고 날씨가 흐립니다. 흐리다는 건 비가 오는 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고기압의 중심부가 거의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무르는 고기압을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하겠죠. 여름철에 영향을 미치는 정체성 고기압은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봄, 가을에 영향을 주는 양쯔강 고기압은 이동성 고기압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부분 기본적으로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온대저기압 보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이라는 거는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는 중위도의 정체전선에서의 파동으로부터 발생하고요. 북반구에서는 찬 공기가 남하하는 남서쪽으로 한랭전선을, 따뜻한 공기가 북상하는 남동쪽으로 온난전선을 동반합니다. 편서풍 영향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며 날씨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문제 나오고요. 자, 이 과학 돋보기에는 온난고기압과 한랭고기압이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가 수특에는 나오는데 사실 지구과학 원단계에서 수능에 나올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온난고기압과 한랭고기압 내가 지금 완벽하지 않다. 내가 지금 1등급이 나올 거라고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면 지금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나와 있으니까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설명을 하기에는 사실 너무 과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은 온난, 겨울철에 영향을 미치는 건 한랭 고기압에 해당한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은 중학생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고등학생 때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온대저기압의 일생을 보겠습니다. 온대저기압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정태전선이 생기고 파동이 형성돼서 온대저기압 발달하다가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으면서 폐색전선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폐색전선이 발달하며 온대저기압이 소멸하는 과정, 이 과정을 전부 알아야 되고요. 또 온대저기압에서는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열대저기압인 태풍과 에너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은 결국에는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의 변화로 인해서 그것이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중 밀도가 큰 건 찬 공기입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중 밀도가 큰 건 찬 공기이기 때문에 찬 공기 쪽에 더 아래쪽에 무게중심이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이 공기가 섞였을 때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이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이 온대저기압의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은 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다른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그 포텐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 역학적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아무튼 물리 내용이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서 그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변환되는데 그것이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날개 문제 보고 온대저기압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온대저기압은 어느 지역의 정체전선상의 파동이냐면 중위도입니다. 자, 온대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저기압.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저기압은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겹쳐지면 폐색전선이 생겼죠. 우리나라 통과하는 온대저기압은 편서풍 영향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한랭전선의 이동속도가 온난전선의 이동속도보다 빠릅니다. 지금 제 말도 좀 빠른 것 같은데, 온대저기압에서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서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자, 정체전선, 한랭전선, 온난전선 나오고 있고요. 이 그림 반드시 외워두시고 스스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에 비가 어디서 오는가? 온난전선 전면에 비가 오고 한랭전선 후면에 비가 오며, 온난전선은 층운형 구름, 한랭전선은 저군형 구름, 그리고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기울기가 급하고요. 따라서 저군형 구름, 좁은 지역에 비를 내리게 되고 층운형 구름은 넓은 지역에 비를 내리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아래 표와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왼쪽에 날개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한랭전선의 후면에서는 저군형 구름이 생성된다. 온난전선이 통과하면 기온은 상승합니다.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서는 날씨가 맑고요. 남동, 남서, 북서풍, 남서풍이 불죠.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기압이 높아집니다. 기압이 상승합니다. 강수구역은 온난전선의 전면이 한랭전선의 후면보다 넓다라는 거죠. 넓다. 한번 보시면 맞죠? 자, 그래서 온대저기압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겁니다. 직접 온대저기압을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암기하는 남동, 남서, 북서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한번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그려보세요. 그럼 여기서 A, B, C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맨날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걸 무작정 암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기압에서의 바람의 방향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외워두세요.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지역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B 지역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C 지역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물론 온대저기압에서의 이 원리는 말이죠. 사실 고등 수준이랑 대학 수준이 좀 다릅니다. 더 복잡한 내용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게 되면 A 지역에서는 바람이 남동쪽에서 불어오니까 남동풍, B 지역에서는 남서쪽에서 불어오니까 남서풍, C 지역에서는 북서쪽에서 불어들어오니까 북서풍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남동, 남서, 북서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남동, 남서, 북서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온대저기압이 나를 통과했을 때의 바람 방향의 변화, 풍향의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풍향은
자, 그림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걸 예시로 들게요. 여기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걸 예시로 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A 지역에 있는 사람은 바람이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으로 변화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남동풍을 그려보세요. 남동풍 1번, 남서풍 2번, 북서풍 3번입니다. 그럼 이 1, 2, 3을 연결하면 방향이 어떤 방향이 나오냐면 시계 방향이 나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람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라고 합니다. 한 곳에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해서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를 이어도 결국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시계 방향이 나오죠. 이게 바람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대저기압이 있는 지역에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변했다는 거는 내가 온대저기압의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모두 통과하는 변화를 겪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그림에서 A 지역이 아니라 B 지역 위에 있는 B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쯤에 B 지역을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이쯤에 B 지역을 그려보게 되면요. 바람이 간단합니다. 이번에는 뭐 휘게끔 바람 방향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요걸 볼 때는 그냥 바람이 이렇게 왜 이렇게 부냐? 저기압이니까 이렇게 부는 거예요. 저기압이니까 이 바람 방향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1번 자, 한 군데에서 해볼게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을 연결하면요. 시계 반대 방향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기압을 중심으로 어디에 위치했냐에 따라서 바람 방향의 변화가 달라집니다. 그럼 지금 온대저기압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그러니까 저기압의 영향은 받지만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나를 통과하지 않는 B지역에서 봤을 때는 바람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로 나오냐면 자료 해석 문제를 주고요. 온대저기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근데 이 지역의 날씨의 풍향 변화를 자료를 이용해서 줍니다. 그럼 내가 해석을 했을 때 시계 방향으로 변했는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했는지에 따라 온대저기압에 있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나를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 온대저기압 문제는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 그대로 태풍에서 적용이 됩니다. 태풍에서도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맨날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온대저기압 주변의 날씨 또 강조하고 있죠. 잘 보시고요. 일기 기온은 어느 정도로 알면 되냐면 까만 게 차면 비가 오는 거고 아니면 맑은 거고 전선과 기압은 읽을 줄 아실 거고요. 풍향과 풍속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풍향, 풍속. 그다음에 이슬점 이런 건 잘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기압 정도만 나올 텐데 이 기압이 280이라고 써 있으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28.0이란 뜻입니다. 이건 소수 첫째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럼 앞에는 뭐냐? 이건 1000이에요. 1028. 왜냐면 기본 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이거든요. 이 기본적으로 1 기압이. 그럼 얘랑 가까운 수치로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928이면 너무 낮기 때문에 100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989 이렇게 돼 있으면 998.9 헥토파스칼인 겁니다. 989 헥토파스칼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012면 1001.2 헥토파스칼인 거죠. 다음 뭐 899면 989.9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압을 읽을 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기압과 저기압은 1013보다 높냐 낮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변과의 기압 차이입니다. 주변 기압보다 낮으면 저기압이고 높으면 고기압입니다. 내가 1015 헥토파스칼이더라도 주변이 1040, 1035, 1040이면 1015 헥토파스칼도 저기압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위성 영상 해석.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성 영상 해석. 제가
매우 강조드립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시 영상이 있고 적외 영상이 있는데 가시 영상이라는 건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보는 거고요. 따라서 이 가시광선은 구름의 반사가 됩니다. 구름의 반사가 됩니다. 따라서 반사도가 큰 부분은 밝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반사가 잘 되려면 구름이 두꺼워야 할까요? 얇아야 할까요? 두꺼워야 반사가 잘 되죠. 따라서 두꺼운 구름은 흰색, 얇은 구름은 회색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적외 영상입니다. 자, 이 적외 영상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때문에 체온을 잴 때 체온을 뭘로 재냐면 적외선을 이용해서 체온을 잽니다. 그러니까 적외선이라는 거는 결국 온도를 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구름에서의 적외 영상은 온도를 재는 겁니다. 뭐의 온도를 재냐? 그 구름의 온도를 재는 거죠. 구름의 온도를 잽니다. 구름의 온도가 높다라는 건 땅에 가깝다는 얘기일까요? 하늘 위에 있다는 얘기일까요? 하늘 위에 있으면 온도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구름의 온도가 높다라는 거는 굉장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낮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름의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히 외우셔야 되는데요. 적외 영상은 높은 구름이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높으면 흰색이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높은 구름이 흰색이다. 근데 높은 구름이 왜 흰색으로 나타나냐? 높은 구름이 온도가 낮은 거죠. 온도가 낮은 높은 구름이 흰색으로 나타나고 온도가 높은 위치가 낮은 구름이 회색으로 나타난다는 걸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음 가시 영상은 야간에는 태양빛이 없어서 이용이 안 되고 적외 영상은 태양빛이 없는 야간에 관측이 가능합니다. 위성 영상 해석은 언제든지 수능에서 어렵게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좀 어렵게 나올 거라 예상했으나 작년에는 그 우주 파트에서 좀 어렵게 내는 바람에 나오진 않았어요. 이 부분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자, 어떤 전선이 다가올 때 구름의 높이가 점차 낮아지냐면 온난전선이죠. 한랭전선의 후면에는 어떤 강수가 있을까요? 소나기성 강수. 굉장히 짧은 시간에 싹 쏟아붓는 소나기성 강수가 있습니다.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기온이 하강합니다. 왜냐면 전선과 전선이라는 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난 건데 그 한랭전선, 온난전선 보시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만 따뜻한 공기고 각 그 바깥쪽은 다 찬 공기였죠. 북반구의 경우 온난전선의 전면에서는 어떤 풍이 부냐? 남동풍이 붑니다. 위성 영상 중 야간에도 관측 가능한 거는 적외 영상입니다. 자, 태풍과 날씨. 태풍 쪽에서는 뭐 많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태풍의 에너지원은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방출하는 잡열이죠. 잡열. 근데 이제 잡열이란 표현을 안 쓸 겁니다. 교과서에서 수문열이라고 할 겁니다. 2번 문제는 태풍이죠. 3번은 적도 부근 해역에서는 전향력이 약해서 태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태풍의 등압선은 일기도상에 매우 좁은 동심원 형태로 나타납니다. 동심원이라는 건 이런 걸 말합니다. 이렇게 계속 원이 반복되는 거 있죠. 동심원. 열대저기압은 온대저기압과 달리 전선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태풍과 날씨 문제 쭉 보시면 이 내용들 중요합니다. 다음 태풍의 이동 나와 있고요. 잡열, 수문열, 음결열 여러 표현들로 다 써놨네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태풍의 이동과 피해. 태풍의 이동과 피해, 태풍에 의한 해일 발생. 자, 이 기압이 낮아지면 세수면 높아진 얘기는 지구각 2에 나오게 되는데 그냥 우리는 만조와 겹치면 피해가 커진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만조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밀물이죠. 바닷물이 많이 들어올 때 태풍이 오면 폐일이 발생하면 피해가 커진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왼쪽보다 바람이 강합니다. 이걸 위험반원이라고 하죠.
이 위험반원과 안전반원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대기대순환의 바람 때문입니다. 대기대순환의 바람과 이 태풍, 저기압으로 인한 바람이 방향이 같은 경우에가 위험반원, 반대인 경우가 안전반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진행 방향의 왼쪽을 안전반원 또는 항해가 가능하다는 뜻인 가항반원이라고 하고요. 무역풍대에서는 북서쪽, 편서풍대에서는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이동하고요. 해일이 조석에 뭐랑 겹치면? 만조 시기와 겹치면 더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자, 태풍 회전 방향과 태풍 진행 방향. 태풍 회전 방향과 태풍이 이렇게 진행할 때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무역풍에 의해서 편서풍이죠. 편서풍에 의해서 바람이 이렇게 받는다는 얘긴데 이 위험반원에서의 태풍 회전 방향과 이 대기대순환 바람 방향이 겹치기 때문에 위험반원, 안전반원이 나타나는 거였죠. 태풍의 구조와 날씨, 에너지원과 소멸. 태풍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태풍 알아두셔야 되고요. 원래 이제 개념에서 길게 설명하지 않는데 이 부분 되게 길게 얘기가 되네요.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약 50km에는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나 날씨가 맑은 태풍의 눈이 존재하죠. 육지에 상륙하면 세력은 약해질 거고요. 오른쪽 지역은 시간에 따라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화하고요. 태풍의 발생은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고요. 대규모의 열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습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태풍의 눈에서는 기압이 제일 낮고요. 풍속도 약합니다. 그리고 태풍의 눈 옆에 풍속이 가장 강한 지점이 또 있죠. 눈벽 쪽에 가장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아셔야 되고, 이 태풍의 눈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이 부분이 6월 모의고사에서 작년 6월 모의고사에서 나와서 많은 수험생들을 틀리게 했던 부분이 있고요. 자, 이 태풍의 진행 경로에 따른 풍향 변화. 이 그림을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아까 온대저기압 내용이랑 똑같거든요.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빈 지역이 있으면 빈 지역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려볼까요? 자, 태풍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태풍이라는 건 하나의 저기압이거든요. 그럼 내가 태풍의 오른쪽에 있으면 바람이 1번, 2번, 3번으로 붑니다. 1번, 2번, 3번으로 불기 때문에 이를 연결하면 시계 방향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1번, 2번, 3번이 나와서 이를 연결하면 시계 반대 방향이 나옵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태풍의 오른쪽인 위험반원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고 태풍의 왼쪽인 안전반원에서는 풍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 이런 얘긴데, 근데 이건 충격적이게도 온대저기압 문제랑 완전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온대저기압 그려드렸죠?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갔었잖아요. 이 방향으로 지나갈 때 내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영향을 다 받으면 풍향이 시계 방향, 안 받으면 시계 반대 방향이라 했죠. 근데 이 그림이 완전 똑같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지나가죠. 온대저기압도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온대저기압이 온난전선 이렇게 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선을? 그럼 전선의 영향을 받는 쪽은 바람이 시계 방향, 안 받는 쪽은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온대저기압과 태풍의 풍향 변화는 원리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근데 이걸 따로따로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따로따로. 또 태풍 쪽은 잘 외우는데 온대저기압은 또 잘 못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저기압이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을 비교하는데 이 표 내용 이해하시면 다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여기 제가 아까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이렇게 설명했나요? 그러면 이제 잘못된 설명이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전선에서의 기단의 위치 에너지.
요겁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게 되면 찬 공기가 가라앉아서 이 무게중심이 내려가죠. 무게중심이 내려가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로 인해 이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온대저기압은 전선을 동반하고요. 태풍의 등압선은 간격이 더 좁습니다. 온대저기압은 주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요. 무역봉대를 통과할 때는 주로 북상하는 태풍이니까 북서쪽으로 이동하겠죠. 열대저기압 중에 중앙아메리카 대륙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중앙아메리카 대륙? 이제 또 아메리카 이름을 외우라 하는데 아메리카 쪽은 이제 허리케인이라 합니다.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설마 이런 문제를 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악기상인데요. 악기상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뇌우, 우박 뭐 이런 악기상들 다 공통적으로 날씨가 안 좋아야 옵니다. 저기압이어야 온다는 얘기죠. 악기상, 뇌우, 호우 다 비슷한 얘기니까요.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날개 문제만 보겠습니다. 뇌우는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저기압이 발달하면 내리는 현상. 천둥, 번개, 소나기, 우박 등은 주로 성숙 단계. 밑엔 집중호우고요. 집중호우는 무슨 피해를 입힐 수 있을까요? 홍수와 산사태 등의 피해. 겨울철에 시베리아 기단이 변질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단의 변질 한번 봐두시고요. 한랭 기단의 변질이 기존의 기출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는 온난 기단의 변질도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고요. 작년, 재작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난 기단의 변질도 충분히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기단의 변질로 문제를 낸다면 굳이 한랭 기단을 낼 필요가 없거든요. 강풍, 우박 알아두시고, 우박은 한여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랭한 기단이 따뜻한 바다 위로 이동하면 기층이 불안정해지므로 저군형 구름이 생깁니다. 시베리아 서해안 지역의 폭설, 성질이 변하는 걸 기단의 변질, 지금 기단의 변질만 세 문제를 내고 있는 거죠. 강풍은 겨울철에 발달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나 여름철에 태풍, 얼음 결정 우박입니다. 우박은 좀 읽어보세요. 자, 어디까지 있죠? 왜 이렇게 길죠? 여기까지, 황사까지 있습니다. 황사 어렵지 않습니다. 황사 중국에서 나타나고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황사가 오는 이유는 편서풍입니다. 편서풍 때문에 오는 거지. 중국의 고기압, 우리나라의 저기압이 위치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기출문제에서도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발원 지역에 상승기류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에 저기압이 나타나서 상승기류로 바람이 위로 상승해서 황사를 상공으로 날려주고요. 거기서 편서풍이 불어서 편서풍을 타고 나서 우리나라 쪽에 고기압이 위치하여 하강기류가 발달했을 때 황사 피해가 큽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생 추이 분석은 눈만 있으면 해석할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황사죠. 중국 북부나 몽골이겠죠. 발원지에서 상승기류. 지표면의 토양은 잘 날릴 수 있도록 건조해야겠죠. 건조.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거의 안 나타나고요. 자, 사막화의 가속화로 우리나라의 황사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을 같이 살펴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온대저기압과 태풍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5단원에서 중요한 거 3개만 말해보라 한다면 저는 온대저기압, 태풍, 그 다음에 위성 영상 해석 이 3가지를 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렵게 낸다면 어렵게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잘 공부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황사에서 발원지에서 저기압이 발달한다라는 얘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수능 특강 문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